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콩팥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왜 때로는 더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장기가 있고 각 장기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장기는 통증으로 빠르게 알려주고 어떤 장기는 불편함으로 경고를 줍니다. 하지만 콩팥은 조금 다릅니다. 이상 변화가 생겨도 초기에 뚜렷한 통증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몸이 조용하다는 이유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믿게 되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매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에 필요한 수분을 조절하며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혈압과 관련된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기능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더라도 몸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누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피곤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것도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것이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입맛이 변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익숙한 변화들이 반복될 때는 한 번쯤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콩팥이 보내는 초기 신호는 크고 강한 것이 아니라 작고 반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을 본 뒤 거품이 평소보다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변이 부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라앉는 패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를 보내면서 발목이 무겁고 붓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피로로 생각하기 쉽지만 반복될수록 의미를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유 없이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도 중요한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평소보다 쉽게 지치며 작은 활동에도 힘이 빠지는 경우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피로로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입안에서 평소와 다른 맛이 느껴지는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냄새가 달라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각각 다뤄보면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반복된다면 몸의 균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의 증상만으로 특정 질환을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의 역할을 할 뿐이며 정확한 판단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 신호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태도는 관찰입니다. 내 몸이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반복되는 변화는 무엇인지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거나 점점 빈도가 늘어나는 경우라면 한 번쯤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과 관련된 변화는 빠르게 드러나기보다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일찍 알아차릴수록 관리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몸이 견딜 만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미루거나 특별한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반복되면 확인해야 할 시점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불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결국 침묵의 장기라는 말은 단순히 조용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몸이 크게 불편해지기 전에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 몸의 신호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변의 변화는 없는지, 붓기가 반복되는지, 피로가 계속되는지 이런 작은 부분을 그냥 넘기지 않고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왜 생기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을 일상 속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몸의 신호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해온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매일 당연하게 반복하고 있지만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은 통증으로 먼저 알려주는 장기가 아니라 작은 변화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변화를 느끼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이유는 그 변화가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것도 흔하고 붓는 것도 흔하며 입맛이 달라지는 것도 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특정 질환을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소변의 상태입니다. 소변을 본 뒤 거품이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있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수분이 부족했거나 소변을 빠르게 본 경우에도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변화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비슷한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안해하기보다 차분하게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붓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변이 부어 보이거나 얼굴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면서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짙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로만 넘기기보다 몸의 수분 균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붓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처럼 이어질 때 의미가 커집니다. 그래서 언제 붓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스스로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피곤해질 수는 있지만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피로와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괜찮았던 활동이 점점 힘들게 느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몸의 균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피로는 잠을 더 잔다고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의 변화입니다. 특별한 피부 질환이 없는데도 계속 가렵고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습을 해도 계속 불편하다면 다른 원인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부는 안의 변화를 밖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 역시 반복되면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안의 변화입니다. 입안에서 금속 같은 맛이 느껴지거나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입안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몸의 전체적인 상태, 변화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해도 개운하지 않고 입맛이 떨어지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한 번쯤 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입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당기고 통증 때문에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수분 상태나 몸의 균형과 관련된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되면 낮 동안의 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이 차는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쉽게 숨이 차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누웠을 때 숨쉬기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변화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다양한 원인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된다면 반드시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신호를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변화만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고 반복된다면 그때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변 거품이 자주 보이면서 붓기까지 함께 나타나고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검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한 가지 증상만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는 공포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평소와 달라진 점을 기록하고 반복되는 변화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몸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변화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왜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는 단순히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해온 생활 습관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매일 당연하게 반복하고 있지만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갑자기 무너지기보다 작은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의 변화, 붓기, 피로감, 피부 가려움, 입안의 이상한 느낌 같은 신호들이 이어진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왜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다 보면 많은 분들의 일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습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식사할 때 빠지지 않는 짠, 곡물 중심의 식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할 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서 큰 만족을 느낍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국과 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익숙함과 편안함을 주는 존재입니다. 특히 입맛이 없을 때 국물은 식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물을 먼저 떠먹고 밥을 말아서 먹고 마지막까지 남기지 않고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일상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물 요리는 간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맛이 약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자연스럽게 소금이나 양념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음식의 온도입니다. 음식이 뜨거울수록 혀가 짠맛을 덜 민감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짠 음식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짜지 않다고 느끼며 계속 먹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 끼 식사에서는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식습관이 매일 반복되면 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트륨이 많은 식사가 계속되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중 하나가 수분을 붙잡는 변화입니다. 몸은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물을 함께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붓기가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부어 보이거나 저녁이 되면 발목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이런 흐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혈압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에도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 이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이미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몸의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짜게 먹으면 목이 마르다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 뒤에서 몸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지까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찬보다 국물을 더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나트륨은 국물에 더 많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계속 마시는 습관은 나도 모르게 나트륨 섭취를 늘리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제한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국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먹는 방식을 조금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물을 먼저 먹기보다 건더기를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국물은 조금만 맛보는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밥을 말아 먹는 대신 따로 먹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을 한 번에 많이 줄이기보다 한두 숟가락씩 줄여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전체적인 나트륨 섭취량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입맛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싱겁게 먹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맛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식을 너무 뜨거울 때 급하게 먹기보다 조금 식혀서 천천히 먹으면 본래의 간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젓갈이나 장아찌처럼 염분이 높은 반찬의 섭취 횟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씩 조절하는 것입니다. 결국 콩팥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은 특별한 보양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국물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짠 습관이 남기는 부담은 훨씬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식탁에서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몸의 경고, 신호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변의 변화, 붓기, 피로감 같은 신호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습관과 함께 서서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같은 신호는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통증이 있을 때마다 쉽게 찾게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소염진 통제와 콩팥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짠 국물 습관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있지만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통증이 생길 때마다 습관처럼 찾게 되는 소염진 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실제로 복용하면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습관 역시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통증 관리 방식이 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지 차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여러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일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어깨가 굳어지는 느낌이 들며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잠깐 쉬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대부분은 약을 먼저 떠올립니다. 한 알 먹으면 괜찮아지니까 그 다음에도 같은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다시 찾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습관이 점점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통증이 생기면 고민 없이 바로 약을 먹는 패턴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소염진 통제는 필요할 때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복용할 경우 콩팥 기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팥은 혈액을 통해 들어오는 여러 물질을 걸러내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소염진 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특정 상황에서는 콩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물 섭취가 부족한 분들 탈수 상태가 자주 발생하는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콩팥 기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통증을 단순히 없애야 할 때 상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약으로 눌러야 하고 무릎이 아프면 참고 버티다가 결국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리한 활동이 있었는지, 자세가 틀어져 있었는지, 근육이 약해졌는지, 관절의 부담이 쌓였는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을 살피지 않고 통증이 생길 때마다 약으로만 조절하려고 하면 통증은 잠시 사라질 수 있지만 문제의 시작점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결국 같은 통증이 반복되고 약에 의존하는 횟수는 점점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길어질수록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을 계속 더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통증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주변에서도 다 그렇다는 말을 듣다 보면 굳이 관리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통증이 반복된다는 것은 몸의 사용 방식이나 생활 패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참거나 약으로만 해결하기보다 통증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심한지 저녁에 심한지 움직이면 나아지는지 쉬면 좋아지는지 특정 자세에서 더 심해지는지 이런 흐름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관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증 관리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약을 찾기보다 먼저 몸을 쉬게 하고 따뜻한 찜질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걷기 강도를 조절하면서 몸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다면 자세를 바꾸고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했다면 잠시 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의 빈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증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거나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약을 반복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의 건강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더 안전한 접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약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도구이지만 습관처럼 사용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이 있을 때 무조건 참는 것도 좋지 않지만 반대로 고민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약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다른 방법으로 조절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현재 내 몸 상태에서 이 복용 방식이 적절한지,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사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해결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결국 잔 곡물 습관과 마찬가지로 통증약 문제 또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습관이 길어질수록 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그리고 조금씩 사용 방식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콩팥이 받는 부담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증약은 조심하면서도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영양제는 오히려 더 많이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콩팥 건강과 연결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통증이 있을 때마다 약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문제가 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약은 줄였으니 이제 몸에 좋은 것을 더 챙겨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하나, 미네랄 하나, 오메가 계열 제품 하나, 단백질 보충제 하나,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에 여러 가지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흔해집니다. 특히 피로회복 면역관리, 근육유지 노화 예방 같은 말은 중년 이후 많은 분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챙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곧 더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콩팥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물질을 걸러내고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그 과정에서 여러 대사 산물이 만들어지고 불필요한 물질도 함께 생깁니다. 이때 콩팥은 혈액을 통해 들어온 것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배출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종류의 영양제가 계속 추가되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대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농축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영양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몸 상태와 맞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양을 오랫동안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몸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이름보다 실제로 들어오는 물질의 양과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종합 비타민을 먹고 점심에는 또 다른 영양제를 추가하고 저녁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식으로 복용이 겹치면 하루 전체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제품에 비슷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성분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이 양을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를 오래 많이 복용하는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 역시 뼈 건강을 위해 널리 사용되지만 개인의 식사 상태와 몸 상태에 따라 필요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의 콩팥 기능과 관련된 부담이 있는 분이라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하나의 제품은 각자의 목적이 있지만 여러 가지가 겹치면 몸의 입장에서는 단순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후기나 광고만 보고 제품을 계속 추가하는 방식은 매우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주의해야 할 패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았던 방식이 나에게도 그대로 맞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제품이 유명한가가 아니라 지금 내 몸에 맞는가입니다. 현재 혈압 상태는 어떤지,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지, 간 기능과 콩팥 기능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미 복용 중인 약은 없는지 이런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없이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은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계속 짐을 더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상태를 알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선택하면 영양제는 분명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정확하게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식사의 역할입니다. 입맛이 없거나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영양제로 대신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도 많습니다. 과일, 채소, 단백질, 식품에는 단일 성분이 아니라 여러 영양 요소가 함께 들어있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도 보다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사과, 귤 같은 과일은 식이섬유와 수분 그리고 다양한 식물성 성분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성분을 고농축으로 섭취하는 것과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과일 역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양과 종류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식사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이지 식사를 대신하는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해야 합니다. 많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것.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 번의 선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짠 음식 진통제 그리고 영양제까지 모두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사 선택입니다. 즉,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넘어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비교적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과일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짠 음식과 약 그리고 영양제까지 다양한 습관이 콩팥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알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금지입니다. 이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저것은 피해야 한다. 이런 정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특별한 준비 없이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식습관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루베리, 사과귤은 많은 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상에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식사 사이에 간식처럼 활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조금씩 나누어 먹기 좋고, 사과는 한 개를 나누어 천천히 먹기 편하며, 귤은 입맛이 없을 때도 비교적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중년 이후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입맛이 변하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식단에 포함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과일 하나를 특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식사 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지만 약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과일을 먹으면 특정 장기가 회복된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과일은 어디까지나 식사의 일부이며 전체적인 생활 습관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과일 하나에 기대를 걸기보다 식사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짠 음식 줄이기, 물 섭취 조절 운동과 수면까지 함께 연결되어야 비로소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부분은 과일을 먹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이 더 편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일상이나 씹기 불편한 상황에서는 주스 형태가 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씹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섭취 속도가 빨라지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그대로 먹으면 반 개나 한 개 정도로 충분했던 양이 주스로 만들면 여러 개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를 갈아서 마시면 실제 섭취량을 인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몸에 들어오는 당분의 양과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일을 그대로 씹어서 천천히 먹는 방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씹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섭취 속도가 조절되고 포만감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활용할 때도 과하게 먹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당 관리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과일을 마시는 습관보다는 씹어서 먹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과일의 양과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영양제,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기준은 많다가 아니라 맞다입니다. 과일 역시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과 관련된 변화가 있는 분들은 일부 영양 성분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내 몸 상태를 기준으로 적절한 양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더라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더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껍질을 함께 먹을지 조절하는 문제도 개인의 상태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조절이 쌓이면 전체적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과일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아니라 식사의 균형을 돕는 요소입니다. 짠 음식과 자극적인 간식에 익숙해진 식습관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은 식사 속도를 조절하고 입맛의 기준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과일은 기적을 기대하는 대상이 아니라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방향은 매우 분명해집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부담을 줄이느냐에 있습니다.
짠 국물을 줄이고 약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영양제를 꼭 필요한 만큼만 선택하고 여기에 더해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습관을 더하는 것. 이러한 흐름이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몸의 균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부터 시작해서 식습관, 약물 사용, 그리고 영양제와 과일 섭취 방식까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해보면 공통된 방향이 보입니다. 콩팥 건강은 어느 한 가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좋은 음식 하나로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고 나쁜 습관 하나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매일 반복되는 선택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몸의 상태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콩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특별한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생활을 조금씩 바로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거창한 방법을 먼저 떠올립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보충제를 추가해야 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습관 하나, 식사할 때 국물을 줄이는 선택 하나, 하루에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행동 하나, 그리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 이런 평범한 반복이 쌓이면서 몸의 균형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 역시 특별한 관리보다 이런 기본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은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몸에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물을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 30분 정도. 무리하지 않는 걷기 운동은 혈압과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쌓이면 몸의 전반적인 균형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역시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피로가 쌓이고 식습관이 흔들리며 몸의 조절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무식사, 운동, 수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흐름이 바로 콩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콩팥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압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이 지속적으로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크게 흔들리는 상황 역시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혈당과 관련된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약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도구가 아니라 몸의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태가 조금 좋아진 것 같다고 느끼면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지만 건강 관리는 느낌이 아니라 꾸준한 확인과 안정적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식사 습관에서도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뒤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식사 후 몸의 부담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랜 시간 반복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건강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태입니다. 몸의 건강은 단순히 음식과 운동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잠이 불규칙해지고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을 더 찾게 되며 운동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생활 습관도 훨씬 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함께 나누고 조절하는 생활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매우 단순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콩팥은 조용히 버티는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짠, 음식과 국물 습관을 줄이는 것, 통증이 있을 때 약을 습관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 영양제를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 필요할 만큼만 선택하는 것, 과일을 포함한 식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의 생활 리듬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콩팥은 조용하기 때문에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몸 안의 상태까지 같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불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선택이 훨씬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 국물을 한 숟가락 덜 먹는 것, 약을 먹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분명히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생활을 조금 더 살피고 조금 더 가볍게 조절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이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꼭 팔로우해주세요.